안녕하세요. 저는 원자력학회 이슈 소통위원회를 맡고 있는 중앙대학교 정동욱 교수입니다. 오늘 이 원자력 이슈 기자 간담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무척 추웠습니다. 무척 추웠고 눈도 많이 내리는데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셨는데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아침에 저는 바나나 하나 먹고 왔는데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거 듣고서 집에 가서 또 바나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월성 원자력의 삼중수소가 매우 뜨거운 이슈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우리한테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또 환경 오염이 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 기회에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촌철살인의 질문을 주실 주요 언론사 최고의 기자님들을 모시고 또 여기에 답변을 해주실 또한 최고의 전문가님들 모시고 정말로 과학적 사실만 바탕으로 해가지고 월성 원전 삼중수소의 본질을 파헤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국원자력학회하고 그다음에 대한방사방어학회가 공동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정말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특히 바쁜 시간 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참여자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손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궁금하신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주실 언론인으로서 먼저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손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아사이언스의 김민수 기자님 손을 한번 딱.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 이영환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손 한번 들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연합뉴스의 이주영 기자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이지요. 경주신문 이성주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문가로서 발표를 해주실 분으로서 먼저 카이스트의 정용훈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방사선 안전문화연구소 이재기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월성과 좀 가까운 동네지요. 울산의 울산 유니스트 김희정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김희정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강건욱 교수님 건강문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원자력학회 하재주 학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하재주 학회장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방사선학회의 김교훈 학회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 다 소개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패널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네 분 전문가 5분씩 발표를 해주시고요. 반드시 5분 발제 시간을 갖다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5분 발제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5분 언론인 패널의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발제에 들어가고요. 발제를 하는 중간에 만약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서 지금 청중으로 참석해서 기자님께서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시간이 되는 대로 저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카이스트 정용훈 교수님, 발표를 부탁드리고요. 모든 발제 자료는 원자력학회 게시판 공지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제를 하는 동안에는 발제자를 제외하고는 비디오와 오디오를 꺼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정용 교수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슬라이드가 공유가 제대로 됐습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슬라이드 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정용훈입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번 이슈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인데 주민 안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월성 주변의 주민들에게 어떤 수준의 방사선 피폭이 가고 있는가. 지난 여러 차례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1차 분석 2014년, 15년 이때 대략 한 500여 명 가까운
대상자로 했을 때는 평균이 소변에서 5.5 베크렐 나왔고요. 그리고 최대가 28.8 베크렐 퍼 리터의 농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최대치를 보인 28.8 베크렐 퍼 리터, 사실 이 수치가 나온 다음부터 삼중수소의 섭취를 중단을 하게 되면 대략 한 10일 정도 지나면 절반 정도로 줄고 또 10일이 지나면 그걸 또 절반이 줄어 들어가는 반감기 대략 10일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줄어들 텐데요. 28.8이라는 이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삼중수소를 계속해서 섭취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평가된 설량이 최대 1년에 0.6 마이크로 시버트. 그래서 뭐 바나나 한 개가 0.1이기 때문에 대략 한 6개 정도에 해당된다 1년에. 2차 분석 기간에는 숫자를 좀 늘려서 900명 좀 넘게 했을 때는 평균이 3.1, 최대가 16.3. 그래서 0.34 마이크로 시버트. 0.6 대비 뭐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뭐 유의미한 수치라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뭐 대략 0.1 마이크로 시버트 내에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1밀리 시버트, 1000 마이크로 시버트라는 연간 설량 한도로 봤을 때는 1000분의 1 미만이고요. 우리가 1년 동안 음식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변동 범위, 거기에도 미치지 못한다. 바나나 섭취로는 대략 한 6개 정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가정사항은 말씀드린 대로였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유기 물질로 이제 치환돼서 고정되는 삼중수소 영향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평가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발전소 내부로 들어가서 사용 해결료 저장 수조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누수가 있고 그리고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발견됐다. 먼저 구조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일 위로부터 지하 구조물이 3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윗부분이 사용 해결료 저장조라면 그 아래에 물을 이렇게 모아두고 감시하기 위한 차수막이 있고요. 그 밑에 그걸 통과해서 나오는 물들까지 모을 수 있도록 집수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라는 것은 갈라져서 나오는 혹은 뚫려서 나오는 틈으로 나오는 물이 되겠고요. 확산이라는 건 뭐 틈이 없더라도 이 삼중수소는 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오는 것을 제일 아래쪽에 모아서 양이나 농도를 측정하고 절차에 따라서 최종 희석해서 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출할 때는 그 농도하고 배수된 다음에 희석된 다음에 농도를 별도로 측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해결료 저장조의 물 중에 아주 일부가 확산이나 누설로 아래로 모이고 수집되는 것은 정상적인 관리 과정인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이 누설이 과다하거나 과다한 누설을 잡지 못해서 연간 배출하는 총량이 우리가 관리하는 기준을 거의 이제 초과하려고 한다 혹은 초과한다라는 수준이 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 해결료 저장조 아래에 삼중수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총량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현재 감마 핵종, 차수막 파손이 예상되는 1호기 하부에도 감시를 해볼 때 이 누수가 있을 때 검출되는 감마 핵종이 미검출되고 있어서 현재 사용 해결료 저장도 누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출 기준치 18배 초과 유출 이런 요지로 보도된 것은 사실 3호기에 있었던 배수로에 있었던 고인물이었고요. 이 차수막 파손이 예상되는 건 또 1호기인데 이게 또 같이 또 섞여가지고 또 많이 혼동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준치 18배 초과가 돼서 유출됐다라는 주장을 살펴보면 사실은 희석 방류를 위한 관로상에 여러 개 집수정이 존재합니다. 이제 직렬로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집수정에서 71만 3천 베크렐 퍼 리터의 물이 발견된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결국은 수집되고 희석돼서 방류가 못합니다. 방류
될 것이고 방류가 됐고요. 그 방류할 때의 기준이 4만 베크렐 퍼 리터인데 요거는 방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아직 방류 전에 집수정에 있었던 물이고요. 요걸 두 개를 비교한다는 것은 기준치 5적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치 아직 차고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대해서 도로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주차 위반 딱지를, 왜냐하면 30분 이상 뭐 세워놨다, 5분 이상 세워놨다라는 걸로 주차 위반 딱지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과 뭐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 71만 3천 베크렐이 나온 이유는 어디 모르고 있는 누수가 있어서가 아니고 공기 중에 습분으로 삼중수소가 존재하는데요. 그것이 물로 고인 물에 이렇게 전이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누설로 인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규정이나 절차 위반에도 해당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요 문제는 이 71만 3천 베크렐 퍼 리터의 고인 물이 발견됐는데 그 고인 물의 총량이 채 2,000리터, 2톤이 되진 않습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총 삼중수소 양이 대략 한 10억 베크렐 정도가 되는데요. 월성에서의 연간 액체 삼중수소 배출량이 20에서 30조 베크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0억 베크렐도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희석돼서 방류가 됐고요. 방류될 때 농도는 뭐 1, 20 베크렐 퍼 리터 정도로 아주 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0억 베크렐, 그리고 연간 액체 배출량의 대략 한 10,000분의 1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삼중수소의 정상적인 희석 배출에 대한 오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번 문제의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영윤 교수님, 이번 이슈의 개관 전체적인 오버뷰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럼 두 번째 발제로서 삼중수의 관리 기준 이 점에 대해서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 ICRP라고 하죠. 거기 위원으로서 활동하셨던 방사선 안전문화연구소의 이재기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수중 트리튬 기준인데요.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표는 몇 개 국가와 그다음에 국제기구 그 소위 수중 트리튬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많은 쪽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4만 베크렐 퍼 리터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미국 환경부라든가 세계보건기구는 뭐 740만 이렇게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방사선 그 위험이나 측정에 대해서 공통된 기반을 갖고 있는데 왜 기준이 이렇게 다른가 하는 것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슬라이드 쇼를 누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스킵을 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기준을 수중 이 트리튬 농도 기준을 산출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 피폭 선량을 어떤 1년에 몇 밀리시버트를 기준으로 그 수중 농도를 산출할 것인가 하는 기준 선량이 있고, 그것을 소위 이제 1년에 우리가 물을 몇 리터 마시는가, 그리고 이 소위 선량계수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가 제공하는 100쿠렐 섭취당 그게 방사 선량으로 얼마나 되는가 하는 선량계수,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규제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보정인자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어느 기관이나 다 이 공식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결과가 그렇게 다르냐 하면 우선 이제 그 기준 선량이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물이 직접 마시는 음용수일 때는 보통 1년에 0.1ml 매우 보수적으로 설정을 하죠.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 그 원안이나 미국 그 원자력 규제위원회처럼 어떤 시설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물에 대해서 적용할 때는 대개 이제 일반인의 선량 한도인 1ml를 기준 선량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서민이 1년에 마시는 물은 대개 이 표준인이 1년에 하루에 2리터씩 해서 1년에
730리터를 마신다는 것은 다 공통이고요. 전량계수는 이 전량계수 자체를 산출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절차지만 어쨌든 이건 ICRT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값은 이 시점이 언제 제공된 거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삼중수소 수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개 1.8 혹은 2에서 곱하기 10⁻8승 mSv/100g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규제 기간에 따라서는 이제 보수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 선량계수가 아동 선량계수는 좀 더 높거든요. 약 3배까지 높은데 그걸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순이 사실은 아동 선량계수는 3배쯤 높지만 사실 또 이 아동이 마시는 물의 양은 또 성인에 비해서 뭐 3분의 1 내지 5분의 1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적용하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똑같은 물을 마실 때는 성인 선량이 아동 선량보다 약간 더 오히려 큽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선량계수는 아동으로 하고 마시는 물의 양은 성인으로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판단의 오류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보정인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배수구 농도일 때는 규제 판단에 따라서 일부 적용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냥 적용하지 않고 1로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보면 아까 미국 환경부가 740으로 굉장히 낮잖아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 이유는 기준 선량을 보통 아까 0.1이나 아니면 1mSv를 근거로 한다 그랬는데 미국 환경부는 연간 0.04mSv를 책정을 했어요. 근데 그걸 책정할 때 어떤 합당한 논리 근거도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따라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라든가 혹은 미국 내의 다른 기관에서는 불만이 있는 게 미국이 평균 자연방사 선량이 1년에 3mSv고 뉴욕에서 LA 1회 왕복 비행을 하면 0.04mSv를 받는데 1년간 마시는 물 때문에 0.04mSv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런 이제 불만이 많았지만 지금까지도 환경부는 계속 이제 원래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0.04를 또 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아까 그 공식에 내려서 산출을 하면 그 수중 농도가 2200베크렐 나와요. 2200베크렐 나오는데 또 이날 그 환경부는 현실적으로 이 달성 가능하니까 더 낮추자 해서 2200을 다시 3분의 1로 줄였어요. 그래서 740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비해서 또 환경부가 이런 과정 때문에 유난히 낮은 것이지 우리나라나 혹은 다른 나라의 기준이 뭔가 너무 과도하게 설정된 것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뭐 이 방사성 핵종별로 여러 핵종인데 그 소위 선량 계수가 보시면 그 삼중수소는 -8승이죠. 거기에 비해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아요딘 137은 -5승이고 시슘 137은 -5승이고 이 폴로늄 210은 천연백 핵종이지만 -3승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인 비로 보면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삼중수소의 수중 농도 기준이 이로써 그 리터당 4만 베크렐 혹은 1만 베크렐 이렇게 높은 이유는 이 상대적 위해도가 선량계수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재기 소장님 상세한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세 번째로서 국내 삼중수소 발생 현황에 대해서 유니스트 김희정 교수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희정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발제에서는요, 우리나라 원전 주변에 이 삼중수소가 환경 중에서 얼마나 이렇게 발생하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삼중수소는 이 자연 속에서도 존재합니다. 이 자연 중에서도요, 매년 이 우리 대기 중에 있는 질소랑 뭐 중수소 등이 반응을 해가지고 최고 한 200g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삼중수소는 지구상에서 한 3.5kg 정도 이렇게 이제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물 속에서도 약 한 400g 정도 1리터 이렇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시고 있는 우유에서도 미량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공적으로는 20세기 중반이 되겠죠. 근데 원자폭탄 실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었는데
현재 대략 한 20kg 정도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중 대부분이 바닷물 속에 이제 존재하고 있고, 실제 대기권 중에서 이 원자폭탄 실험이 심했던 경우에는 이 빗물 한 1리터 안에 약 한 470 베크렐 정도가 검출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삼중수소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수로의 경우에는 약 900메가와트급 경수로의 경우에는 연간 한 0.03g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 월성과 같은 이 중소로 같은 경우 실제 이제 월성은 한 700메가와트급인데요, 연간 한 1.9g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실제로 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이 주변에서 이 시료를 채취해서 측정한 그런 측정 값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4개의 원전, 고리, 월성, 한빛, 한울 4개의 원전에 대해서 이 물에 대해서, 즉 물 시료를 채취해서 직접 측정한 값을 가지고 좀 다뤄보겠는데요. 우선 이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는 각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약 2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뭐 고리, 한빛, 한우를 비롯한 경수로, 또 월성과 같은 중수로에 대해서 약 한 1베크렐, 리터당 한 1베크렐 정도의 삼중수소 방사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해수 보면 이제 바닷물이 되겠는데요. 이 바닷물 시료는 원자력 발전소의 각 지수구, 배수구 거기서 채취해서 측정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 고리와 같은 이 경수로 부분에서는 약 한 수베크렐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고, 이 중수로인 월성 같은 경우에는 한 수십 베크렐 정도, 이 삼중수소가 한 1리터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빗물이 되겠습니다. 빗물 같은 경우는 각 원자력 발전소마다 있는 그 기상 관측소, 여기서 이제 빗물을 떠다가 실제 측정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빗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고리, 한빛, 한울과 같은 이 경소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수에서 수십 베크렐 정도가 나오게 되고, 월성에서는 최고 한 200 베크렐 정도, 이 삼중수소가 1리터의 빗물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 측정된 이 삼중수소의 그 방사능 농도를 우리나라 이 배출관리 기준 또는 실제로 이 해외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 마실 물의 기준, 이런 것들과도 한번 비교해 보면은 그러한 이 기준 값들보다는 상당히 어떤 낮은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 방사능 값들이 나왔는데요. 요거를 뭐 가장 이제 뭐 보수적으로 일반인 선량 한도와 비교해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걸 한번 보게 되면은 일반인 선량 한도와 비교해서 이 지하수, 해수 또는 이 빗물에서 이 삼중수소 이 방사능 값이 이 선량으로 따지면은 약 한 0.00% 정도, 이러한 정도의 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월성 원자력 발전소 이 해수와 빗물에 대해서 여기 경주시의 그 월성 원전 방패장 민간 환경 감시 기구에서 직접 측정한 그러한 이제 삼중수소의 방사능 값이 되겠습니다. 최근 1년간 2019년 10월부터 작년 한 9월까지의 최근 1년간의 해수와 이 빗물의 삼중수소의 방사능 값을 보게 되면요. 지금 해수의 경우 이제 월성발전소 1배수구와 2배수구 거기서 측정한 해수의 삼중수소 방사능을 보게 되면은 대략 한 수베크렐 정도가 1리터의 그 바닷물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빗물 같은 경우 월성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이제 이 동네가 되겠습니다. 뭐 나산, 대본 등 이런 이제 지역 주변의 동네에서 측정한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동네마다 조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하나 나산의 지역에 비해서 이 대본 지역이 낮은 이 값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러한 실제 이 측정한 이 삼중수소의 값을 배출 이 관리 기준이나 이 해외의 어떤 이 음용수의 기준과 비교하면은 현재 낮은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제 측정 결과를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일반인 선량 한도와 비교해서 그 선량 측면에서 본다면은 0.0 수퍼센트 정도의 그러한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일영 교수님, 차분한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삼중수소의 위험성과 인체 영향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해그학 교실의 강건욱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제 뭐 제목을 방사능과 그리고 공포라고 잡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극미량의 이제 방사능 자꾸 우려하는 이유는 뭐 암이 나중에 혹시나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게 공포와 관련된다는 것이죠. 이미 벌써 이재희 교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이제 선량 환산 계수를 보게 되면 우리 K40하고 보통 비교하는데 그 이유가 이게 이제 우리가 늘 먹는 음식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보통 바나나라 그러지만 사실 바나나뿐만 아니라 쌀, 뭐 버섯, 뭐 그다음에 고기, 육류 뭐 다 생선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비교해 보면 대략 한 3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자연 방사선이기 때문에 이건 괜찮고 인공 방사선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역시 삼중수소는 자연 방사선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자연 방사선하고 전혀 다름이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공 방사선이나 자연 방사선이라는 차이는 없고요. 거기에 따른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가 산소 활성산소가 생기면서 우리가 이제 뭐 DNA가 손상받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중요하지 자연이냐 인공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이게 삼중수소 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소변으로 이제 배설이 되고 축적되지 않죠. 극미량이 들어오면 극미량이 그냥 배설되죠. 보통은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이제 다 배출이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오가닉 바운드 컴포넌트 OBT라 그래 가지고 뭐 이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제 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형태로 이제 오래 남느냐 그런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건 농축되지 않고요. 어떤 경우에는 한 40일, 어떤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 이제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극미량이 들어오면 그냥 나가고 또 그런 경우에도 이 선량 환산 계수를 이제 다시 바인딩 됐을 때 오랫동안 있을 때 해봐도 한 2배 정도밖에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칼륨 340배에 비하면 여전히 굉장히 낮은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특히 이게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국 환경 방사능 조사를 킨스에서 이제 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칼륨 40이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쌀, 배추 뭐 우리가 흔하게 먹는데 다 들어와 있고요. 잴 때마다 사실은 이게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 고를 때마다 이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이제 평균적으로 해서 대략 만들어 본 거 보면 쇠고기, 시금치 이런 데도 킬로그램당 100, 200 이렇게 베크렐이 들어있죠. 이게 이제 삼중수소의 340배를 곱하면 삼중수소에 비하면 삼중수소가 만에 100 베크렐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340을 곱한 이제 34만 정도 베크렐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벌써 저희가 2016년도에 방사무섬 일반인들한테 대상으로 하는 이 책에다가 썼고요. 이재기 교수님도 당시에 이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퀘스천 28 일반인 수준에서 원전에서 삼중수소가 대량으로 방출된다. 이게 그때도 이게 뭐 월성은 계속 조금씩 그러니까 다른 데 비해서 중수로니까 나오기 때문에 항상 나오던 문제지 이번에 크게 뭐 새로운 이슈가 될 만한 정도 수준이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먹는 천연 방사선 양의 칼륨 40이 이제 감자마다 이제 사실 어떤 감자는 킬로그램 내 60배, 어떤 건 120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만 하더라도 삼중수소로 환산하면 고를 때마다 6만 베크렐의 차이가 나는 정도로 우리는 지금 먹고 있고 우리 몸 자체가 그리고 항상 칼륨 40이 한 4천에서 5천 베크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비하면 그런 극미량의 삼중수소가 들어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 양과 암과가 자꾸 논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ICRP에서 만들어 놓은 문턱값 없는 이제 리니어 노 스레시홀드 모델이라 그래 가지고 영향이라 그러는 건데 그게 결국 1mSv 이하 연간 여기에서조차도 인제 사람들이 인제 특히 환경하시는 분들이 대입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심지어 ICRP에서도 이렇게 아주 초저준위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 걸로 결정했기 때문에 관리 기준으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연 방사선 평균 3mSv 우리나라는 지금
4mm 시버트까지 받고 있는데 그보다도 훨씬 낮은 0.00 뭐 얼마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잘못 전달이 되면 실제로 이제 태아 살해 행위까지도 일어납니다. 그 후쿠시마가 아니라 체르노빌 때도 이제 독일의 많은 여성들이 인공 낙태를 했고요. 심지어 이 그 의료진들도 잘 모르는 게 응급실에서 이제 CT를 찍고 나면 임신한 사실을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조기 임신을 알고 있을 때 이거를 유산해야 되냐 그러면 의사들도 같이 걱정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ICRP에서도 100mg 그레이프 또는 100mg 시버트 이하에서는 전혀 이러한 소아암이나 백혈병 증가하지 않고 그다음에 기형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CT 한 장인 10mg 시버트에서 절대로 그런 걱정을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대에서 이런 방사선 안전을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이 대부분 다 일반인만큼 사실 잘 모릅니다. 그게 하나의 문제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제가 이제 막 탈고를 한 이제 번역서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글마당에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물리학과 명예교수인 웨이드 앨리슨 교수가 결국은 이 제목 자체가 Radiation Reason 해서 방사선과 이성인데 그 부제를 보시게 되면 공포가 사이언스한테 준 영향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공포가 결국은 방사선에 대한 그 원자력 자체를 이제 죽이게 됐고요. 그거 자체가 결국은 우리한테 악을 끼친 거는 가장 큰 것이 결국은 화석 연료를 퇴출을 빨리 못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이산화탄소 기후 변화를 다 맞은 것이다라는 거를 벌써 2009년에 이제 퍼블리시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공포가 실제로 태아 살해 행위부터 시작해서 일본 후쿠시마에서는 강제 이주로 인해서 수백 명이 사망한 것처럼 지금 이 공포로 이제 먹고 사는 저도 사실은 이 공포 때문에 사실 먹고 살고 있고요. 이 잡 시큐리티가 있는 것이죠. 핵이야기를 하면 딴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안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냉전 시대에는 결국 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인체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제 공포를 유발함으로써 이제 정치인들이 많은 이용을 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건욱 교수님, 재미있는 발표 감사드리고요. 재밌고 유익한 발표였습니다. 그럼 이제 네 분의 발제가 다 끝났고요. 이제부터 패널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참여해주신 언론 기자단 분께서는 들어와 주시기 비디오 켜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순서에 따라 가지고 제일 먼저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방현 기자님 비디오하고 오디오 키시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방현 기자님이 지금 현재 준비가 조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웹이나 이것이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러면은 두 번째 순서라고요. 그 전에 먼저 그렇다면 동아사이언스의 김민수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네, 그 전문가분들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전반적인 그 요약을 좀 해보자면 관리 기준 내에 있는 거고 정상적인 과정이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말씀으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인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까 뭐 강근욱 교수님도 공포 관련 얘기를 했지만 그 수치, 그러니까 4만 베크렐이 기준인데 왜 71만 3천 베크렐이 나왔냐라는 수치와 이게 뭐 18배 정도나 검출된 건 비정상적이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좀 논란을 좀 가열시킨 원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원자력 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내부에 대한 삼중구속 기준은 없더라고요. 근데 71만 3천 베크렐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좀 크다면 제가 봤을 땐 그 수치에 대한 그러니까 내부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의 농도에 대한 특이적인 값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좀 전문가분들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삼중수소 문제는 뭐 월성에서 촉발됐지만
사실 지금 뭐 1, 2년 전부터 계속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에서 이제 방출을 하면서 삼중수소 관련된 이 논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일반인들은 굉장히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되면 삼중수소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뭐 공포감을 가지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 논의가 계속이 된다면 희석해서 외부로 방출하는 것은 인체에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논리를 국내에서 계속 이제 이슈가 된다면, 오히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할 때 뭐 한국 전문가들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오염수 방출 희석 기준에 맞춰서 방출하면 뭐 인체 영향 미미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질문 주신 것이 70만 베큐럴 같은 거 지금 발전소 내부라지만 어떤 관리 기준 같은 게 좀 있어야지 않겠냐라는 말씀 네. 하나 하고, 후쿠시마 역시도 희석 방출한다는데 희석 방출을 주장하면은 뭐 이것도 문제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 질문 주셨습니다. 정영 네. 교수님이 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지금 발견된 그 고인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경로상에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고인물을 그대로 뒀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고여 있을 거고, 만약에 유입이 더 됐다, 지하수가, 그럼 흘러 넘쳤겠죠. 넘치면 다음 집수정으로 또 가고, 또 흘러 넘치면 다음 이렇게 건너가서 결국 최종단에서 농도를 측정하고 희석해서 방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유출된 거는 아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내부에서의 농도 기준은 그럼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부에서 농도 기준은 발전소 작업자들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는 수준이면은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최종단에서 환경으로 나갈 때 그럼 총량이 얼마가 나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농도는 배수구 바로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상황이라면은 정상적인 관리 범위에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국민 감정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요. 그러나 총량으로 봤을 때 후쿠시마에 저장돼 있는 삼중수소의 총량이 삼중수소 무게로 3g이 채 안 되는 무게입니다. 그럼 우리가 월성에서 매년 배출하고 있는 게 대략 그 양의 한 6분의 1 뭐 정도 될까요? 뭐 그 정도 양입니다. 그렇다면 6년치 정도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후쿠시마에서 배출이 돼서 태평양에 희석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라는 것은 뭐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과학적으로는 영향이 없으나 이걸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정영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환경으로 나갈 때는 배출 기준이 있지만은 발전소 내부에서는 작업자한테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작업자 방사 피폭 관점에서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들여다볼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로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후쿠시마 방류가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한테는 없다. 태평양 바닷물이 1조 톤에 1천억 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거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한일 간의 정서적 문제가 하나 있고요. 제가 부인을 한다면은 이것이 해양 투기냐 이런 문제 관점에서 봤을 적에 국제 유엔의 해양법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거는 한번 좀 찾아봐야 할 과제가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게 불은 일본서 냈는데 홀라당 탄 거는 우리나라거든요. 이게 일본은 원자력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 원자력 산업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가지고 전 세계 준 영향에 대해서 일본이 어떠한 무슨 반성의 조치라든가 사과의 조치라든가 뭔가 기여하는 조치가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좀 봐주지 않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있어서 두 번째 질문, 아까 우리 김방현 기자님, 중앙일보 접속이 안 돼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안 들립니다. 김방현 기자님. 김방현 기자님 마이크를 예, 여보세요? 네, 예, 들립니다. 예, 예.
그 정유훈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 여기 1차 분석하고 2차 분석이 했는데 이게 그 495명 대상으로 측정을 했다는데 어떤 걸 측정한 거죠? 이게 뭐 어디 몸에서 뭘 측정했다는 건지 이게 잘 모르겠네요. 예, 소변을 분석한 겁니다. 아, 소변. 그럼 이게 저 월성 원전이 이게 뭐 지금까지 삼중 수소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위험하고 인체에 해롭고 그러면 이 원전을 그럼 일찌감치 폐쇄를 했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놔뒀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월성 원전에서는 삼중수소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 대비 삼중수소 농도가 높은 것은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피폭 양 자체가 무시할 만한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변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삼중수소가 배출되면 소변, 대변, 땀 이런 걸로 쭉 나오는데 또 비율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감시를 하면은 대략 어느 정도의 삼중수소가 배출되는지 그러면 그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삼중수소를 계속해서 흡수를 해야 되는지가 나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최대치를 보인 사람에 대해서 피폭을 조사를 해봤을 때 연간 바나나 6개 정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 자, 그러면 바나나가 6개가 아니라 3개로 줄어든다 그러면은 우리가 월성 원전을 다들 합당한 이유가 되겠는가?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나나 6개나 3개나 무슨 의미가 있을지. 뭐 하다못해 60개가 된들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성 원전의 조기 폐쇄와는 이 삼중수소 위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못 알아들으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칼륨 40을 늘 먹고 있고 우리 몸에 칼륨이 4,100베크렐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하루에 먹는 고기 한 점 정도 수준도 안 되는 뭐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그거를 더 낮추라. 그러니까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향이 없는 수준에서 자꾸 이제 이거를 더 낮추라는 거는 좀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공포만 유발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의미가 없는 건데요. 인체 영향에는.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김방현 기자님 또 이게 조사가 그러면 동국대학교에서 한 건가요? 조사 1차 분석, 2차 분석이 기관이 어딘가요? 뭐 경북대, 동국대 팀이 1차를 했고 2차 분석은 다른 대학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팀이 예. 들어가서 이제 분석을 한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모든 경제적 활동은 어쩔 수 없이 약간의 환경 오염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두 분 발제자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전혀 우리의 이득에 비해서 지금 전혀 무시할 만하다는 것이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발제 패널로서 그 다음에 조선일보 이영환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근욱 교수님께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고 정영훈 교수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삼중수 논란이 되면서 이걸 위해성을 좀 쉽게 표현하면서 이것이 뭐 바나나 6개, 멸치 1g 이렇게 나오면서 이것이 아주 좀 뭐랄까요 화두가 됐는데요. 그런데 잠깐 아까 뭐 설명하셨지만 좀 더 추가로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을 삼중수소, 그러니까 지금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를 바나나에 들어있는 그 방사능성 물질인 칼륨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삼중수소가 몸에 들어오면 아까 잠깐 설명하신 것처럼 유효합물에 결합이 되면 오랫동안 머물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다른 것은 오늘 발표하신 자료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원전 주변 지역의 빗물이라든지 뭐 농작물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기준치에 낮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또 다르게 본다면은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전은 주로 바닷가에 있지 않습니까? 해수를
그 냉각수로 쓰기 위해서 바닷가에 있는데, 그렇다면 지하수는 당연히 이제 육지에서 바다로 내려가겠죠. 그런데 원전 부지 주변에 보면은 남쪽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삼중수 농도가 높다는 것을 즉시하면서, 그러면은 원전에서 발생한 삼중수소가 지하수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질문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 과연 삼중수소하고 칼륨이라든가 뭐 다른 원소들 폴로늄하고 비교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건욱 교수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월성 원전 주변 단대도 높고 남쪽으로 갈수록 높다는데 맞는 얘기냐? 요거에 대해서는 김희정 교수님 삼중수소 분포하셨으니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건욱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운이 체내 구성물로 이제 수소는 들어올 수 있죠. 그런 경우가 한 3% 정도 돼요. 전체 나머지는 그냥 97% 물로 돼 있고요. 그 3%가 한 2배 정도의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폴로늄 같은 경우는 6만 배가 위험한 거고요. 그다음에 칼륨 같은 경우도 300배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봐야 자꾸 오가닉 OBT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2배가 채 위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돼도 적어도 100배, 150배 이상이 칼륨이 더 위험한데 칼륨은 괜찮고 삼중수소는 위험하다라는 거는 그 과학적인 사실을 자꾸 오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스럽습니다. 네, 말씀 답변 감사드리고요. 김인정 교수님 어떻습니까? 남쪽으로 갈수록에 뭐 방사선이 높다는데 그렇습니까? 답변 예, 부탁드립니다. 이 월성 원전 주변에서 이제 실제로 측정한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발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이 각 지점마다 이 상중수소의 방사능 농도가 이 분포를 보고 있습니다. 실내로 월성 주변에 뭐 나산, 뭐 읍천 등 여러 지역이 있는데요. 이게 뭐 어떠한 특정 이 방향에 대해서는 뭐 높다 낮다 이렇게 이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그 지역에서의 지질학적 이런 분포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컨대 이 식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음용수 기준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이게 인간하고 밀접한 쪽으로 지금 이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 월성 주변 지역에서 이 식수 같은 경우를 이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요. 실제 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중수소의 경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읍천과 같은 지역에서는 약 한 수베크렐 정도, 1리터당 한 수베크렐 정도 이게 검출이 됐는데, 뭐 이러한 이 값들을 우리가 수치적으로만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미국의 음용수 기준인 740과 비교해서 약 한 100분의 1 정도의 수준입니다. 따라서 실제 우리가 측정했을 때 그 값이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지냐, 이러한 측면에서 이것이 이제 안전하다 또는 어떻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요. 이게 어떤 특정 지역이나 어떤 특정 동네 방향 이것에 의해서 뭔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못할까요? 네, 이재기 교수님, 네,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삼중수소는 몸속에 들어가면 오래 축적이 돼 있고 칼륨은 계속 빠져나가니까 괜찮다는 것은 그건 아니고요. 뭐 물이 하루에 아까 2리터씩 마시는데 2리터를 마시면 2리터가 빠져나가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간 만큼 항상 빠져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칼륨 피폭이 많은데 왜 칼륨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안 하느냐 하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소위 우리가 방사선 방호의 대상에서 고려하지 않을 뿐이지 피폭이 안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지하수가 뭐 어느 지역에 갈수록 뭐 농도가 더 높아진다든가 어느 쪽이든 높다든가 하는 그런 게 이제 외국 발전소에서 지하수 누설이 돼가지고 지하수로 가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이 발전소에서 삼중수소를 내보내는 경로가 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대기로 나가는 양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럼 대기로 나가면 물론 이제 발전소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희석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비가 오면 그게 빗물에서 농도를 보시다시피 빗물에서 농도가 보통 뭐 몇십 내지 몇백 베크렐 퍼 리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 빗물이 내려가면 결국 지하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하수에서 검출되는 그 삼중수소는
발전소에서 나가서 지하수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 공기적으로 나간 것이 빗물이 돼서 떨어져서 다시 지하수로 내려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1960년대 초반에 무려 470 베큐렐 빗물에서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에는 배기가스 때문에 공기질이 안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느냐, 감당할 수 있고 그 감당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베네핏을 받느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연합뉴스의 이주영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궁금한 내용부터 하나 좀 정현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발표 내용 중에 보면 71만 3천 베크렐 퍼 리터, 그게 형성된 그 과정을 추정을 공기 중에 있는 수분 속의 삼중수소가 고인물 속에 선이 돼서 만들어진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메커니즘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공기 중 수분 속의 삼중수소 농도가 얼마나 높아야 그게 전이 돼서 71만 3천 베크렐의 농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발제하신 분들 전체적인 기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일반인들이 느끼는 원자력, 방사성 물질, 방사능에 대한 인식과 괴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나나에 비유를 하고, 물론 그건 쉽게 안전하다라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일 수도 있는데, 바나나,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비유를 하는 것이 건강검진, 엑스레이 촬영 등도 많이 인용이 되고요. 그런데 바나나 먹는 것도 그렇고 엑스레이 찍는 것도 그렇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먹고 안 찍을 수 있거든요. 주변에 자연 방사능 수준보다 높은 방사선 물질이 존재한다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흡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공포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자력계에 계신 분들, 원자력 산업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항상 기본적인 태도는 일반 대중이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포가 커지는 것이다 라고 천편일률적으로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이래요. 그런 접근 방식으로는 일반인들 설득 못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내내 느끼는 건데요. 바나나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맛없어서 안 먹고, 건강을 위해서 또 먹는 사람, 많이 먹는 사람 많이 먹고,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자기 결정권이 주어진다면 방사선 흡수 부분에서도 공포가 이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 너무 좀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원자력 학계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감마액종도 마찬가지고 삼중수소도 마찬가지고 원전 부지 내의 기준이 없다라는 부분,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실 때 원전 부지 밖으로 최종 배출되는 지점에서의 배출 농도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시긴 한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자연 방사능 수준 이상의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공포로 와닿을 수 있다는 부분을 굉장히 인정을 안 하시는 그런 접근 방식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치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안전성, 과학적인 안전성 부분, 이거는 팩트 자체는 팩트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을 인식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계속 이렇게 팩트만 제공하고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이다, 이거 가지고는 절대 타협점, 합의점 찾지 못한다고 봅니다. 네,
이주영 기자님, 좋은 지적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에 그 질문하신 거 71만 3,100킬렐 이곳이 공기 중에 있는 삼중수소가 전이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메커니즘이냐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영 교수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제 공기 중에는 우리가 이제 절대 습도, 상대 습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뭐 한 대략 한 20도쯤 되면은 1 立方미터에 뭐 10한 7, 8g 정도의 습분이 이제 1 立方미터 안에 이제 있게 되면은 절대 습도가 이제 100%, 상대 습도가 100%가 되는 거죠. 그러면 1 立方미터에 17g의 물이 있는데 1 立方미터당 예를 들어 1100크렐의 삼중수소 농도당의 기체 배출 농도로서요. 그러면 이제 배관 속에는 그런 농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이게 모두 물로 갈 경우에는 그 농도가 대략 한 뭐 50배, 100배 정도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걸 다 물로 만들어 버리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수백, 수천 베크렐 퍼 입방미터 정도의 농도가 고여 있는 물이니까 그 물 속으로 들어갈 때는 농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물이 고여 있으면 이 증발을 할 때 삼중수소를 가지고 있는 물은 조금 무거워서 그냥 보통 물보다는 증발될 때 뭐랄까 느리다 그럴까요? 우선순위에서 뒤처진다 그럴까요? 덜 증발된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농축 과정 같은 것들이 그 배관 내에서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고 어디 다른 데 누설이 있어서 들어온 건 아니고요. 그 배관에 들어가는 물을 가지고 감시하는 농도는 리터당 뭐 2,000, 3,000 정도 합니다. 근데 리터당 2,000, 3,000 되는 물이 고였는데 어떻게 71만이 됐느냐? 그건 어디서 뭐 71만 넘는 100만짜리가 누설이 돼서 들어온 것이라기보다는 공기 중에 있던 것이 그렇게 들어간 것이고요. 그다음 나머지 질문은 그렇습니다. 그거 같고요. 지금 그 정영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지만은 지금 한수원에서 실증 실험을 갖다가 좀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의 분석 과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기 중에 있는 삼중수소가 녹아 들어간 걸로 일단 추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를 좀 더 기다리면은 아마 그 이주영 기자님 질문에 답변이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비커를 갖다 놨더니 삼중수소가 이제 농도가 높게 나온 실험이 돼 있어요. 네, 그거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거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문제가 있다. 거기서는 제가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보다는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조그만 것이라도 이것이 공포를 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는 그러한 관점이 견지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정말 그 말씀에 공감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불행하게도 이게 하는 것이 뭐 공학의 과학이라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이게 작은 건데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로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간에 더 줄이겠다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과 근데 이걸 반대하신 분들이 그 피할 수 없다 해서 그걸 너무 이걸 증폭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좀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피할 수 없는 건 그 공포에 대해서는 더욱더 더 주의하고 관리해야 되는 건 맞고요. 또 그에 상응해 가지고 어떤 베네핏을 좀 더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단순한 답은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강건욱 교수님 뭐. 예. 아까 슬라이드를 보여드렸는데 자꾸 우리가 이제 바나나는 외국 사람들이 이제 애들이 먹는 거라서 이제 그걸 비교한 것 같아서 우리나라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보면 쇠고기, 생선, 특히 쌀 이런 거를 얘기해 드려야 되지 우리가 자꾸 바나나를 얘기하니까 그렇고요. 여기 보면 바나나에 버금갈 정도의 수준의 칼륨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 모든 음식에. 근데 이제 자꾸 그러니까 바나나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바나나만 안 먹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은 게 가장 큰 오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삼중수소를 피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원전 가동을 자꾸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화력 발전이 보통 그 정상적인 가동되는 이제 방사선 양을
일반 원전에 비해서 한 5배 정도로 더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국민이 받는 방사선 양은 점점 더 오히려 더 늘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고 보시면 되죠. 방사선을 한쪽에서 원전 쪽을 특히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면 오히려 다른 쪽의 방사선 양이 국민들한테는 더 많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도 방사선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가만히 주시면 그것도 피할 수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피할 수 없는 거니까 가만히 주시길 바라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더 노력을 하겠다. 그런 것에서는 말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끝으로 경주 신문의 이송주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시간이 좀 딱 12시 됐지만은 조금만 더 해가지고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주 기자님. 마이크 안 키셨습니다. 이송주 기자님 마이크 켜주세요. 이송주 기자님. 예, 이송주 기자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질문 잘 들었는데요. 질문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성 원전은 캐나다 중수로 원전입니다. 삼중 수소가 경수로보다 중수로에서 한 3배 정도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월성 원전의 삼중 수소 누출 우려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월성 원전이 타 원전에 비해 보다 강도 높은 방사선 관리를 적용하고 있는지 먼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한 내용인데 한 2차례에 걸쳐 가지고 옛날에 주변 조사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요. 그런데 뭐 외부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그 월성 원전 주변이나 주민들이나 직원들은 타 지역보다 좀 삼중수소의 방사선 양이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수원 월성 원전 부지 내 주변에 한 27군데 설치한 우물에서 방사능 측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2100g 수준이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2017년에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2016년 9월에 발생한 경주 지진과 혹시 영향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 질문해 주는 거, 월성 원전이 좀 더 강도 높은 관리가 좀 해제느냐, 다른 데 비해서 높고 그런 거 있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김일영 교수님, 뭐 카나다하고 좀 비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중수로끼리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월성 이 중수로인데요. 이제 같은 중수로끼리 어떤 이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물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이 월성 같은 경우에 이제 빗물 같은 경우는 경수로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의 어떤 중수로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캐나다 중수로 같은 경우에 동일한 빗물 시료에서 약 한 910 정도가 나오고요. 우리 월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보다 작은 최고 한 240 정도, 200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 시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캐나다하고 비교를 좀 하게 되면은 가장 비근한 예로 우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이제 이 중수로 이 근처에 있는 그 목장에서 채취한 우유 같은 경우에 리터당 한 24베크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월성 원전 주변의 그 목장에서 채취한 그 우유 시료에서는 약 한 2.6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대략 한 10분의 1 정도, 한 8분의 1 정도 이 월성 원전 주변이 좀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중수로 끼리 비교를 할 경우에도 실제로 이 우리나라의 월성 원전이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제 측정한 이런 데이터에 근거하면은 더욱더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나라 그 월성이 삼중수소가 경수로 비해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삼중수소 제거 설비 같은 거 우리나라 설비가 훨씬 좋고 가동률도 높아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두 번째, 방수산 많이 나와서 문제 없나라는 걸 다시 한번 시작해 주셨는데 우리 뭐 정용원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좀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우물에서 그 방수산 농도 변화가 있었다. 2019년도에 막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주 지진과 무슨 관계는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추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타지보다 높다라는 것이 일단 사실이 아니라서 그거부터 이제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나오는 것은 뭐 미량이죠, 극미량이지만 더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적인 변동 범위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느냐 강원도에 사느냐에 따라서 자연 방사선 피폭량이 한 1100 마이크로시버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원전 때문에 추가로 받는 거는 1 마이크로시버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른 변동보다는 훨씬 작은 수준이다라는 비교를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진 영향 아니냐? 사실 이것은 지진 영향으로 이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용 해결료 저장소라든지 이런 데서 누설이 있나 없나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진과는 상관없이 그 양이 조금 늘어날 때도 있고 뭐 유지 보수를 하게 되면 줄어들 때도 있고 해서 그냥 자연적인 변동 범위 안에 지금 들어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네, 자,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5분 내에 끝내기 위해 가지고 제가 좀 질문을 갖다가 질문과 답변을 스피드업 하겠습니다. 청중 중에서 질문이 하나 온 게 있는데요. 중앙일보 강창수 기자님께서 삼중수소에서 삼중수소가 증발돼가지고 왔다. 그 말은 뭐냐면 증기 속에 삼중수소 농도가 높다는 얘기인데 증기 속에 삼중수소 농도가 그리 높은가라는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변드리자면은 증기 속에 삼중수소 농도가 높은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삼중수소가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중수가 일부 이제 나가면서 중수 속에 섞여진 삼중수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는 중수 회수 설비 TRF 삼중수소 제거 설비를 통해 가지고 삼중수소 농도를 갖다 낮추고 그 다음에 중수를 회수하는 설비가 아주 잘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나다보다 낫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수가 일부 발전소 하다 보면은 나갈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섞여 가지고 나오는 삼중수소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삼중수소가 이제 증기되거든요. 정영 교수님 추가 답변 있습니까? 예, 그 배출 배관 안에는 이제 입방미터당 뭐 수백, 뭐 1000 요 정도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응축될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농도로 이제 갈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 배관 안에서 있었던 전이고, 그리고 우리가 흡입을 할 때 우리가 공기로 마시는 것하고 물로 먹는 것, 음식으로 먹는 것 두 가지 경로는 피폭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호흡을 통한 기준, 음식 섭취를 통한 기준이 달라서 그 두 가지를 그냥 농도만으로 두 개를 비교할 수는 없고요. 액체의 고인물에서 그 농도가 나왔다는 것은 어디 다른 누설로 인한 원인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온 질문이 갑상선암 원전 지역이 2.5배 높다라는 말이 계속 또 질문에 들어오는데 이건 삼중수소와 관계없는데 강건욱 교수님 갑상선암 2.5배 높다. 그 말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갑상선암은 그 방사선 피폭량하고 관계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 자료가 없다는 식으로 자꾸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데 그 2.5배 정도가 되려 그러면 여기가 2그레이거든요. 방사선량이 갑상선 도수가 2그레이라는 거는 밀리시버트로 따지면 2000 밀리시버트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돼야지 이제 이게 한 배니까 2배 정도가 늘어나는 거라서 지금 저희가 0에 가까운 수렴하는 이쪽에 와서 만약에 2.5배가 늘었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만약 방사선에 의한 거라 그러면 이거는 세계의 모든 지금까지 의학적 과학적 관점을 다 뒤집어 놔야 되거든요. 방사선이 이렇게 적은데도 갑상선암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리고 이 원전 주변에 갑상선암이 2.5배 늘어났는 게 지금은 서울 지역과 그 부산 그다음에 대구 전남 지역 광주 지역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원전 주변보다 그 이후에. 결국은 그래서 이게 NEJM의 그 고려대 이제 안영식 교수님 발표하셨듯이 이게 스크리닝 효과라는 게 밝혀진 상황이거든요. 갑상선암은 많이 그 검사하면 검사할수록 많이 나온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갑상선암이 갑상선암 천국이 되었는가 해서 추적 60분까지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그 도즈 릴레이션십이 명확한 그러니까요. 이 피폭력 선량하고 정확한 관계가 이미 밝혀진 걸 가지고 자꾸 이쪽에서 0에 가까운 데지만 이게 가능성이 2배 높다라는 거 주장하는 거는 완전히 현재 과학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또 하나 질문 들어온 것이 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염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0크렐 퍼 리터라고 매우 낮은 수치로 이게 잡혀 있다고 합니다. 염지하수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각종 미네랄이 섞여 있는 지하수를 얘기하는데 그런 600크렐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이재기 교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것도 저기 미국 EPA처럼 이게 임의로 때린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이재기 교수님. 예, 그 우리나라 그 음용수, 우리는 뭐 먹는 물 이렇게 이제 먹는 물의 그 방사능 기준은 오로지 그 염지하수에 대해서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알다시피 이제 먹는 샘물을 그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한 건데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모든 국민이 먹고 있는 거의 상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 이제 방사선 방호법이 따로 없잖아요. 이게 주로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 방사선에 대해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 원자력 안전법이라는 것은 원자력 이용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선만 관리를 하는 것이죠. 이게 자연 방사선을 전혀 이제 소위 도외시 해왔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물 속에 있는 방사능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중수로 그 원전이 많은 삼중수소 트리튬을 내는 것은 분명한데 알다시피 이제 캐나다에는 온타리오호 그 5대 호 중에 제일 마지막 게 온타리오호인데 온타리오 쪽에는 캐나다가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이 10기의 그 중수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삼중수소가 온타리오 물로 들어가고 실제 측정치도 상당 보통 한 20-30배 그 발전소 근처에서는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미국 EPA가 환경부가 굉장히 방사능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기관인데 그 물이 온타리오 물이라는 게 반대편은 미국이고 이쪽은 캐나다인데 EPA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시비를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 단순히 원전에서 삼중수소가 뭐 몇 베크렐 나왔다 이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문제를 확대하는 것은 이 관점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재기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미네랄 워터이기 때문에 다른 불순물들이 많아요. 다른 물질이 많아서 그런 관점에서도 아마도 삼중수소를 좀 그렇게 잡지 않나 싶은데 이건 환경부에서 다시 재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질문 거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는데 이제 배출 경로가 아니고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 정영훈 교수님께서 뭐 배출 경로가 아니고서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이 현재 관리돼 가지고 회수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배출 경로. 것이 뭐냐면은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받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삼중수소 농도가 70-100 킬로리터인데 빗물에서 그런데 부지경계가 거의 한 1100킬로 나왔다. 요걸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빗물 한 70-100킬로인데 우물에는 한 1100을 가까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것은 빗물과 꼭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런 것인데요. 예, 빗물은 이제 상부에서 이제 내려오는
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스택에서 나가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까운 곳은 농도가 빗물에서는 뭐 수십, 수백까지도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면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뭐 수십, 수백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증기가 그대로 뭐 예를 들어 응축이 된다. 소량이겠죠. 농도는 높겠지만 소량일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높을 수가 있습니다. 부지 내에서는. 그래서 부지 내에서 그렇게 가라앉은 것들이 지하수로 이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를 통해서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네. 일부는 지하수하고 섞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꾸준히 유지되느냐 아니면 업앤다운이 있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올라갔던 시기가 뭐 1100km 정도 됐다. 그 시기가 얼마 됐냐 이것을 관찰하고 이것을 갖다가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뭐 하루 이틀 정도 됐고 뭐 그렇다면은 그 순간에 있어가지고 무슨 특이적인 사항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감시하고 이 데이터를 갖다가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제 시간이 많이 돼서 끝나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는 강민구 기자님이 주셨는데 2대1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민간조사단을 갖다 구성해가지고 조사를 한다는데 이것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 민간조사위원회가 민간위원회가 정말로 중립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철저히 조사하는 그렇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뭐 추가 답변이지만 정영 교수님. 예. 저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국민들에게 내놔야 됩니다. 그 사무를 위해서 국가에서 그 일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맡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민간 조사단에게 그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겨버린다는 것은 원자력 안전위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저는 중심을 잡고 어찌됐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위원회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민간 조사단의 의견을 받을 수는 있겠죠. 네, 정영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영 교수님 입장에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니냐, 책임을 지고서 해야 되는데 이걸 민간 감시단에다가 맡긴 것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중심을 잡고서 이것을 갖다 해결해 주길 바란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민간 차원에서의 접근이라면 괜찮은데 이거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민간에다 넘기는 형식이 돼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고 정말로 중립적으로 확실하게 해주길 저는 바랄 따름입니다. 이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정 시간보다 대략 한 15분 정도 초과가 됐는데요. 이 정도 해가지고 오늘의 기자간담회는 마치도록 하고요. 향후에 또 이런 이슈가 벌어진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이런 기자간담회에 여러 기자님들을 모시고서 또 전문가 대담을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 시간 내주신 거에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언론에 계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의 답변이 조금 부족했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진실과 원자력계가 이 생각을 좀 알려주고 이런 답변을 갖다 알려주고 하는 그러한 기회로 이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국민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석해 주신 다른 방청 기자님들 혹시라도 못다한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지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게시판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참석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해서 기자간담회 원자력 이슈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